자, 39페이지 펴시다. 39페이지. 39. (39페이지) 교술갈래 이해 필기되어 있는 파트. 예준아, 필기되어 있는 부분으로 필기되어 있는 부분으로 펴주시면 돼요. 필기되어 있는 부분 39페이지. 얘들아, 내가 드디어 그걸 봤어. 그게 뭘까? 아바타. 파묘 봤어. 여러분들 파묘 보셨어요? 네. 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하는 장면 빼고 한 번 있어서 한 번 약간 그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딱 그거야. 최민식 씨가 뭔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사람이 쌓아온 캐릭터의 서사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되게 뜬금없이 오 하면서 이제 설득하시는데 근데 이거 하나 빼고는 너무 좋았다. 다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김고은 씨의 어떤 그 굿하는 장면 상당히 굿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술갈래 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교술갈래잖아. 우리가 지금 각 갈래별 작품들을 배우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배운 게 슬픔이 기쁨이에게였어. 그치? 그게 서정갈래, 정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작품이 달밤, 서사갈래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서사갈래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저번 주에 파수꾼. 파수꾼은 극갈래지. 대사와 행동의 문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술갈래. 이게 바로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일기, 기행문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울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기행문입니다. 그리고 옛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39페이지에서 오른쪽 볼게. 39페이지에서 오른쪽. 통곡할 만한 자리. 갈래는 고전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문 수필입니다. 한문 수필. 한자로 사용된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행문입니다. 여행 가서 쓴 겁니다. 알겠지? 자, 성격은 체험적. 수필이잖아. 얘들아, 수필에 필연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뭐야? 경험과 깨달음이지. 체험적일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비유적입니다.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훈적. 깨달음이 있으니 교훈. 그 다음에 사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영탄. 영탄하면 감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요동벌판이라고 들어봤어요? 상당히 넓은 평야지대인데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평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완전 그 지평선이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탄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구성은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 문답 방식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진사라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물음은 다른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주장을 전개해요. 이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제는 광활한 요동별판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 그러니까 느낀 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넘어가자. 40페이지. 통곡할 만한 자리. 학교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니? 이거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문법 하나? 아니면 활동 영역 하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 밤마다 속도가 다른가 보다. 몇 반이야? 6? 쌤이 달라? 6이랑 8이랑? 그래? 그러면 순회 반이 빠르네. 빠르면 좋은 거죠. 자, 봅시다. 일단 기승전결 중에서 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
7월 초 8일 갑신일. 그래서 역시 기행문이다 보니까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맑다. 날씨 맑아. 자, 더 읽어볼게.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여정이 드러나죠. 역시나 기행문이다 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정사는 누구냐면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작가, 글 쓴 사람이 박지원이거든요. 박지원의 팔촌형인 박명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박지원 씨가요, 박씨잖아, 박씨. 그치? 그래서 한반도에서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배계층이었죠. 그쵸? 자, 그래서 박지원도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가냐? 박지원은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이 박지원을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강한 집안이었고, 이것도 그 박명원 씨가 사신의 우두머리로 가고 있는 되게 높은 지위지. 근데 이제 팔촌 형이, 야, 지원아, 너 할 거 없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 애인지 알겠지? 자, 아무튼 심지어 그 우두머리랑 같은 가마 타고 간대잖아. 둘이 사이도 되게 좋지. 읽어볼게요. 아무튼 삼류하 건너서 냉정에서 아침밥 먹었고, 심리를 가다가 얘들아, 공간 이동 흐름 잘 파악하셔야 돼. 심리를 더 가다가 뭘 돌았어? 산기슭하나를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태복이라는 놈이라 그랬지. 얘들아, 태복이는 누구냐면 길잡이야. 이게 처음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태복이가 앞쪽으로 가가지고 뭐 없나 다 확인하고 이제 길도 인도하면서 가는 거야. 아무튼 이제 태복이가 와서 국궁을 하면서, 국궁이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야. 어디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이니까 윗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숙여야겠지. 아무튼 국궁을 하면서 말머리로 쫓아가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래 아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수업 포인트 1. 백탑이 현신함. 얘들아, 이 현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모습을 보이는 걸 현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풀이하자면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되냐면, 백탑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백탑에게 가까워진다. 요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보세요. 백탑이 주어, 우리에게 부사어, 그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요렇게 이게 주어고 이게 부사어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 주어랑 부사어 순서가 서로 바뀌었어. 이걸 전도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주는 주인이야. 그렇지? 자, 부는 객. 문장에서 객, 즉 손님이야. 맞지? 문장에서 주인이 여기잖아. 그치? 손님이 여기고. 그러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주, 객, 전도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이제 백탑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인다에 밑줄 치고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여기서 유사한 표현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겠지.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밑줄 치고 기억돼 있으면은, 아, 주객전도된 표현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주객전도된 표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주어랑 그 다음에 손님들이랑 바뀐 거야. 주인이랑 손님이. 자, 그 다음에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의인법을 찾아라 라고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것도 의인법이잖아. 왜냐하면 백탑이 우리한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복이는 누구다? 정진사의 마두입니다. 얘들아, 정진사에다가 네모쳐놔. 이제 앞으로 정진사랑 계속 얘기할 거야. 알았지? 정진사의 마두이다. 이제 남은 단으로 갑니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서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산기슭을 지금 현재 돌아 나가고 있는 중이지. 그치? 자, 그래서 태복이가 와가지고 여기에 저기에 백탑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백탑이 산기슭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겠지. 그래서 백탑이 보이지 않아서 말을 급히 몰아서 슉 간 거야. 아무튼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산기슭을 벗어났어. 자, 벗어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안광이 어질어질 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딱 이렇게 나가자마자 시야가 쫙 트이면서 요동 벌판 이걸 보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너무 넓은 공간에 확 가버리면 어질어질하대요. 그래서 이제 살짝 현기증이 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어디 갔어?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야 깨달았다. 얘들아, 깨달았다 체크해라. 깨달았다. 역시 수필이다 보니까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가 나타나지. 그치?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라는 게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대한 자연을 보면 사람이 와, 나는 진짜 별거 아닌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더라.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도 깨달은 거지. 너무 큰 요동벌판을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참 별거 아닌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더 읽어볼게.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이마에 탁 얹고 야,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통곡은 슬플 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별안간 이렇게 탁 트인 곳을 보더니 야, 진짜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작가의 창의적인 생각이 돋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즉 통념적인 생각과 작가의 개성적, 다른 말로 창의적이죠. 창의적인 생각이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더 읽어보도록 할게.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얘들아, 정진사야. 이거 얘기한 사람이. 박지원이랑 정진사랑 만담을 나눌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게 정진사의 1차 물음이야. 얘들아, 추가적으로 써놔. 정진사의 1차 물음. 정진사의 1차 물음. 천지간에 이렇게 다문다냐.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독할 것을 생각하니까 무슨 까닭이십니까? 정진사의 1차 물음. 알겠지? 자, 그러니까 정진사의 물음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정진사. 그러면 이쪽이 박지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자, 그럼 더 읽어볼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묻기에 나는 답변을 해줍니다. 박지원이 말을 합니다.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주워.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죽고 이제 필기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줘. 아셨죠? 펜 들어주세요. 자, 그렇긴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천고의 영웅의 세모 주세요. 라문단에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영웅들 있죠? 천고의 영웅들 세모 주세요. 그 다음에 미인들의 세모 주세요. 그 다음에 눈물의 세모 주세요. 확인했지?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그렇지? 영웅, 미인, 눈물. 얘네들은 가짜 울음입니다. 가짜라는 거야. 이거 아주 가짜야. 왜? 그냥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쪼르르 똑똑 이 정도였다 이거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그 아랫줄로 가봐. 아랫줄로 가서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얘들아, 악기 동그라미. 악기 동그라미. 얘들아, 그럼 동그라미가 뭐겠어? 진짜 울음이지. 참된 울음. 그게 바로 통곡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통곡이야. 이게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얘들아,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라 그랬잖아. 그럼 뭐뭐처럼 맞죠? 뭐뭐 같다에다가 직유법이라고 쓰자. 뭐뭐 같다. 이것은 직유법. 직유법.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라고 알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슬픔이 통곡을 유발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읽어봅시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르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린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얘들아, 소리를 지르는 것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 동그라미, 소리를 지르는 것 동그라미, 소리를 지르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통곡이지. 그렇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이 박지원은 칠정이 전부 통곡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모든 감정이 희로애락, 애오욕 이렇게 얘기하지. 얘네들이 전부 다 극도로 심화되면은 전부 다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슬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야. 슬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어떤 감정이든 끝까지 가면 통곡을 한다 이거지. 아무튼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한 것이니 웃음소리랑 뭐가 다르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통곡 소리에 동그라미 쳐줘야 되지 않겠니? 그죠?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할 때 이 통곡,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레와 같다라 그랬잖아.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양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이건 뭡니까? 직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직유법. 그러니까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런 거 나오면 직유법이거나 하고 늘 생각해 주세요. 아무튼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한 것이니 웃음소리랑 뭐가 다르겠는가? 얘들아, 그러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다? 설의법. 물음의 형식이지만 물음이 아닌 것.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설의법. 알겠니? 일반적인 생각, 개성적인 생각.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 통념점인 거고 개성적인 생각이 창의적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포지션의 정진사, 개성적인 생각의 박지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슬픔만이 통곡을 유발한다 인데, 이제 여기 박지원은 칠정이 모두 통곡을 유발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뭐뭐 같은 나오면 다 지급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서리법. 확인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춰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그 울음이 슬픔에서만 나온다고 편견이 생긴 거라는 거지. 알겠죠? 자, 더 읽어볼게. 그래서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하는 것은 진짜 울음이야, 가짜 울음이야? 가짜 울음이야. 세모 주세요. 세모. 아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지 재채기가 나오네. 와, 근데 나 어제 한 4시에서 5시쯤 우리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너무 진짜 너무.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이 되게 요상해. 왜냐하면 저기 수학 원장님도 토요일 주말은 이쪽 아래쪽을 안 쓰시거든. 이쪽 아래 안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은 저기 서점도 쉬는 날이잖아. 그럼 이제 복도에 나가면 되게 뭔가 좀 그래. 되게 쓸쓸해. 그래서 수학 선생님 주말에도 여기 아래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럼 토요일에는 어떤 사람들만 2층에 오냐면 우리 학원에 오거나 아니면 그 서점 토요일에 쉬는 거 모르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뭔가 되게 쓸쓸하더라고. 뭔가 북적북적 거리지가 않고. 그래서 뭔가 때려치고 싶었어. 내가 원장인데. 자, 볼게요. 어디까지 했니? 하은이 소리를 질러내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 얘들아, 진실한 통곡 소리의 동그라미. 진실한 통곡 소리의 동그라미.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범위래. 한나라 때 가의는, 얘들아, 가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가의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 가의라는 사람이 찐 통곡을 한 사람이야. 아무튼 가의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한나라 공실인 선실을 향해서 한바탕 으악! 하고 길게 울부짖었대.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괴이하게 여겼을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이것도 서리법. 그러니까 서리법 찾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좋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 한이 정진사가, 좋아요. 오케이. 그럼 그 칠정이 통곡을, 그러니까 칠정 전부 다가 통곡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오케이, 이해를 했습니다. 자, 밑줄을 칠게요. 다시 밑줄 칠게.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밑줄. 쭉 밑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밑줄 칠게요.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밑줄.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정진사에 쓸게요. 정진사에 2차 물음. 이게 되는 거야. 정진사의 2차 물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진사가 이거는 이해했어. 모든 감정이 유발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그 7정 중에서 저는 어디에서 삐를 받아볼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볼게요. 하기에 나는, 박지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갓나나에게 물어보시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좀 얘기해주지. 굳이 막 갓난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게 아주 그냥. 자,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7정 중 어느 정의 감동에서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사람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 웃어야 한다.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곳에 있다가 확 하고 트인 곳에 나왔으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 그치? 자,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니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래.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서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들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갓난아이가 으악 하면서 나오잖아. 엉엉 울잖아. 그게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자, 그럼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쓰는 거는 제가 판서를 다 한 다음에 따라 써주세요. 자, 일단은 먼저 갓난아기, 그치? 자, 그리고 이 갓난아기는 어디에 있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다. 이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태중은 어떻다?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넓은 곳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뱃속 밖의 세상에 나온다라는 거지. 그때 무엇을 느낀다? 즐거움,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지. 그쵸? 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갓난아기가 누구냐? 수업 다 듣고, 설명 다 듣고 써. 알았지? 자, 설명 끝나면 얘기할게. 자, 이것은 박지원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태중은 뭘 나타내느냐? 조선사회를 뜻해요. 자, 그리고 지금 넓은 곳에 나왔지? 요동벌판. 즉, 청나라. 여기에서 지금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박지원이 진짜 희대의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학사상, 그 다음에 또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신분제가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 이 신분질서가 너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위 계층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지. 근데 박지원은 기득권 계층 중에서도 완전 기득권 계층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북학파라는 거지. 그래서 늘 얘기했겠지.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청나라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우위에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청나라 엄청 기술이 좋고 그래서 엄청 우리보다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다. 우린 이제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늘 어떻게 얘기해? 어디 공자왈 맹자왈을 두고 기술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그지? 자, 그래서 이 조선사회 상당히 답답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탁 트인 요동벌판. 이 요동벌판부터는 청나라 땅이거든. 여기서 오니까 아, 뭔가 좀 살 것 같다. 너무 기쁘다.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해 갔니? 자, 좋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지금 씁시다. 뭐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데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데 쓰던 이런 데 쓰던, 그렇죠? 빈 곳 아무 데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뭐 필기해야 되는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다 쓴 사람들은 천천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쓰면서 들어요. 미리 공지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클리닉이 아니라 모의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시험 범위는 문법 플러스 1, 2, 3, 4. 알겠지? 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시고 뭐고 그냥 와야 돼.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힘들 거야. 그래서 못 버틸 것 같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제 너네 학원 끊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 않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배치잖아. 배치고사지? 중간고사? 고등학교 첫 배치고사인데 솔직히 무조건 시험 잘 볼 거다?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이건 순위 매기기니까. 그치? 근데 내가 공부에 좀 재능이 부족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시험 못 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노력이 부족해서 점수를 못 받았다? 이건 너무 별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노력할 수 있는 데만큼은 해봐야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은 해봐야지. 매번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딱 내일부터 4월인가? 아무튼 내일부터 4월이잖아. 3주야. 딱 3주 남았어, 시험. 3주 조금 넘게 남았지? 대충 3주라고 하자. 4주. 에이, 그 3주, 3주. 그 선생님이 좀 그럴듯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받아줘야지. 그래서, 네, 3주 남았습니다! 해줘야지. 아무튼, 딱, 4주에서 5주. 아니, 4주에서 5주라니. 3주에서 4주. 그 정도만 한번 미친듯이 고생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저도 제 사생활을 포기할 테니, 나도 포기하고, 그냥 진짜 학원에 계속 붙어 있을게. 새벽까지 계속. 그러니까 너희도 딱 이번 달만 고생하자. 그리고 좀 쉬어. 그 시험 끝나고 한두 주 쉬면 되잖아. 그리고 또 다시 고생하고. 그럼 돼. PT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아니요. 원래 평소에 클리닉 하는 시간 있죠. 그때 모의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뭔가 내가 딱 보기에 기준점 이하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학원에 계속 와야 돼. 통과할 때까지. 알았지? 그리고 이제 PT 시간에는 공부하게 될 거고. 괜찮지? 근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또 이제 10시에 오라고 하지? 그러면은 힘들어서 알아서 공부해서 와. 그리고 나도 당연히 그 첫 주부터 완성되어 있는 걸 바라지도 않아. 너네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어. 이 정도 선에서 맞출 거니까. 알았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바문단에서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찾았니?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 뒤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 이게 진짜 찐 통곡이지. 그것을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매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현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거야. 지금 요동들판에 임해서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이라고는 산이라도 없어서 하늘과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뭐뭐인 듯? 지규법이네. 악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이것도 뭐뭐인 듯이네? 지규법. 도경아, 정신 차려. 자, 뭐뭐인 듯, 지규법.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자.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 리스트. 첫 번째, 비로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사장.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해관. 얘들아, 여기서 비로봉, 모래사장, 산해관, 렛츠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산해관 아니야. 산해관은 통곡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산해관이 있는 문장을 좀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회관까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물만한 장소다 이거야. 이해 갔죠? 산회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요동벌판에서 울기 좋다라는 거야. 산해관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자, 더 읽어볼게요. 끝입니다. 기승전결 중에서 결이죠. 자,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더웠어. 나 더운 거 싫은데. 자, 말을 달려서 고려청, 그 다음에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눠 갔다. 나는 주부도달동, 변균, 박래원, 정진사, 겸인 이 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놨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에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그래서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는 뒤편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정, 견문, 감상 전부 다 들어갔고 여기까지가 통곡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4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이게 콧물이 나지?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통곡할 만한 자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보자. 자, 글쓴이 관점. 요동벌판. 한바탕 통곡 때리고 싶다. 그치?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울음에 대한, 통곡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칠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모든 감정이 극에 다르면 울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은 캄캄하게 막힌 태중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와 즐겁고 기뻐서, 즐겁고 기쁨, 그치? 즐겁고 기쁨 에서 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읽고 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일반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시야, 박지원의 어떤 개성적인 생각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다음 한시 요야를 읽고 시적 화자가 통곡할 만한 자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갓 태어난 피덩이 어린애가 세상에 나와 오는 것에 비유하였네. 아이고 참 센스도 넘치셔라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곡할 만한 자리가 비유적 표현을 잘 활용했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자, 45페이지에서 이 자료 이름 뭐냐면요.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고 북학파였다? 이 얘기야. 알겠지? 좀 생각이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입니다. 자, 가로 1번 보자. 글쓴이가 이 작품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경직된 조선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작품에서 갓난아이의 울음, 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읽어볼게요. 글쓴이는 좁고 답답한 조선에서 나와서 새롭고 발전된 문명의 나라라고 생각한 청나라로 들어서면서 받은 감동을 비유한 것이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수필의 개성. 수필은 글쓴이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학으로 자기의 심적 나상, 지조의 문학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필이 어떤 갈래의 글보다도 글쓴이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다. 괜찮으시죠? 자, 넘어갈게. 46페이지. 여기 보시면 반통의 물, 이건 현대 수필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아래로 바로 내려갈게. 아래로 바로 가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서사 갈래, 서정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얘네가 왜 땡땡 갈래로 분류될까?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어. 그럼 넷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갈래적인 특성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 아래쪽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거에 지금 체크돼 있니? 안 돼 있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얘들아, 갈등이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문학은 어떤 갈래야? 서사랑 극갈래. 알겠지? 얘들아, 갈등의 문학은 서사갈래랑 극갈래야. 알겠지? 서사갈래랑 극갈래. 달밤이랑 뭐? 파수꾼. 그치? 근데 얘들아, 달밤은 어떤 구체적인 외적 갈등이 드러나진 않아요. 이 작품이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내용은 없죠. 아무튼 근데 이제 서사 갈래는 이제 갈등의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의 존재인 서술자가 등장한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서사 갈래에 들어. 극갈래 아니야. 서사, 소설이야. 서술자는 어디에만 있다? 소설에만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활용한다. 오, 얘들아, 개인적이지. 개인적인 문체, 수필에서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문체로 표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한다. 그래서 이 수필을요, 무형식의 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학 작품 갈래 중에서 형식적인 제약이 제일 없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경험과 깨달음이지. 자기만의 경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기만의 경험보다 개성적인 게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것도 이제 가치관도 그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교술갈래 무리무리 마무리.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피자 파티를 하고 싶다. 하지만 안 되지. 슬픔이 기쁨이. 그 2페이지 표 얘들아. 2페이지. 2페이지. 예. 이 페이지. 필기돼 있는 걸로. 필기돼 있는 걸로 2페이지. 은민이 이거 그 달밤 수업 들었어? 네. 됐지? 맞아. 은민이. 나 잠깐 헷갈렸어. 예은이. 은민이 예은이. 그치? 쏘리. 이게 뭔가 같이 앉아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게 바뀔 때가 있어. 미안해. 아무튼 얘들아, 슬픔이 기쁨에게. 이거 좀 한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제목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슬픔이 기쁨에게. 슬기.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체다? 대화체가 나타난다. 대화는 아니야. 대화체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자가 지정돼 있어서 누구한테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대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이가 화자, 기쁨이가 청자로 설정이 됐단 말이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말을 듣고 하는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얘네들은 슬픔이나 기쁨은 어떤 대상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지. 얘들아, 그 추상적인 개념의 판정 근거는 오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그치? 근데 그것을 마치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자, 이것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자,
자, 그 다음에 슬픔이를 좋은 것으로, 기쁨이를 나쁜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슬픔이를 이타적인 존재, 기쁨이를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그치? 역전시켰어. 그치?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낯설게 하기. 따라오시죠? 낯설게 하기. 그러면서 이것은 역설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설법 판정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동일시되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치 수식관계를 가지거나 이것은 좀 역전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사실 이렇게 제목만 제대로 분석해도 이 작품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슬픔이 기쁨이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럼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바로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슬픔의 가치. 자, 그럼 이 슬픔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이제 약자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모르고 늘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자의 슬픔에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도 같은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슬픔을 모르는 기쁨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우, 수업하기 싫다. 지금 왜 내가 그 생각했냐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딱 50분 단위 수업을 했으면 지금 딱 쉬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택도 없죠. 자, 합시다. 늘 말하지만 그걸 분리시켜야 돼. 너희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다 정상. 근데 그렇다고 안 한다 비정상.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지 하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시켜. 자, 볼게요.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얘들아, 유사한 문장 구조는 늘 같은 의미를 반복한다라 그랬어? 자, 슬픔을 주겠다라는 것은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야.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겠다. 약자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는 슬픔이다. 얘들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화자야 이거. 명시돼 있지. 명시돼 있는 화자야. 자, 그 다음에 너는 명시돼 있는 청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슬픔을 주겠다. 이 슬픔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뭐겠다, 뭐뭐겠다, 뭐뭐겠다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특정 어미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들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복은 뭘 가지고 옵니까? 그치? 운율 형성 그리고 강조, 이 두 개 세트야. 반복은 늘 운율 형성하고 강조를 시켜줘요. 됐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더 읽어볼게. 사랑보다 소중한 역설법이다. 그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전관계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통념. 얘들아,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발상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그 오늘 배울 통곡할 만한 자리 있잖아. 이것도 통념과는 다른 개성적인 생각이거든요. 통념을 뒤집는 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곡할 만한 자리가 역설적인 인식이다. 그건 아니야. 알겠지? 둘 다 낯설게 하기고 통념과는 다른 생각인데, 이건 아예 그냥 역전 관계가 나타나 버려가지고 이제 역설법인 거고, 그건 역설은 아니야. 자, 읽어볼게.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겠다 이거야. 얘들아,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 힘들게 살고 있는 할머니는 사회적 약자, 그쵸?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길바닥에서 귤을 파는 것, 그치? 그래서 귤 몇 개 놓고 파는 건 생존을 위한 노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길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겨울밤 거리와 추위는 당연히 시련과 고난으로서 작용을 할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풀이해보자면 사회적 약자가 극한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너 기쁨이는 어떻게 했어요? 귤값을 깎고 있었지. 아주 소시오패스 같은 놈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너같이 이기적인 놈한테 어떻게 하겠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평등하다라는 것은 죽창으로 평등하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걸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평등한 얼굴은 바로 뭐다? 슬픔의 속성이고, 얼굴이 있다고 했으니 이것도 그런 면에서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의인법은 이 시 전체에서 사실 사용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적 화자가 누구야? 슬픔이잖아.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의인법 사용되는 거야. 자, 더 읽어볼게.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너는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어. 그치? 아까 그 슬픔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평등한 얼굴이라 그랬지. 근데 너는 슬픔을 몰라서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는 몰인정하게도 한 번도 날 도와주지 않았지. 더 읽어볼게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것도 얘들아, 내가 역설법이라고 했었지. 죽는 것은 산자의 특권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 말이 안 되지.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정도로 아주 극한적인 상황일 때 너는 어땠어?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았어.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넌 참 인정이 메마른 아이야.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너는 눈물도 흘릴 줄 모르는 아주 매정한 놈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줄 거야. 이해되셨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 멈추게 할 거야. 얘들아, 한방눈 뭔지 기억나지? 한방눈 같은 경우엔 가진 자에게 행복은, 그치? 그 다음에 좀 힘든 사람에겐 불행을 주는. 근데 얘들아, 내가 맨날 그 시어 자체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시적 화자가 우리가 한방눈이 돼서 내리자 이럴 때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한방눈을 멈추겠다. 얘들아, 뭐뭐겠다? 전부 다 그거예요.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겠다 이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기다림을 주겠다 했잖아. 그럼 이 기다림도 슬픔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기다림이냐?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어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한방눈과 봄눈은 대조적인 소재였지. 그렇지? 이 한방눈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한 존재예요. 그치? 근데 봄눈 같은 경우에는 약자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지. 이해되셨죠? 자,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의 슬픔에 다가와서 눈 그칠 눈길을 너랑 같이 갈 거야.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포용 맞아요. 너와 함께 갈 거니까. 근데 수용은 아니야. 수용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다른 거야. 수용적 아닙니다. 포용은 맞아요. 수용적은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뭐 하겠다. 계속 반복하면서 얘들아 반복은 운율 형성과 강조라 그랬지. 그래서 뭐 할 거야 라는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더 읽어볼게.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슬픔은 아래에서 났죠.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까지,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 인 줄 알았겠지만 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 자꾸 오버로를. 왜 내가 자꾸 끝이라고 하는 줄 알아? 나도 그만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누구는 수업하고 싶은 줄 알아? 아, 근데 너무 어른스럽지 않았다. 아, 잠깐, 갑자기 현타 왔어. 그래도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싫고. 그냥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 수업 안 하면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수업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로. 수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자에서 봤어요. 수업이 안 하면, 왜냐면 봐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수업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고요. 수업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수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수업 안 하면 좋은 건 나야, 사실.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한다? 이상하게? 솔직히 말해서 피자 파티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득이다. 내가 이득이야. 그렇잖아. 그 시간 대비 생각하면은, 시간 대비 너네가 내는 돈이랑 내가 피자를 사는 돈이랑 그거 계산하잖아? 그럼 내가 이겨. 내가 완전 이득이거든? 근데 못하겠어. 성격상. 그런 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왔잖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해서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지. 너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근데 사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도 이제 PT, 헬스 PT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10분 늦었어. 근데 이제 10분 더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내가 늦은 거고 10분 내가 늦었고 50분까지면 딱 깔끔하게 50분까지 해주시면 되잖아. 10분을 더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 사람들도 좋겠냐?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또 10분 더 해주시는 거야. 그 사람도 쉬어야지. 이게, 야, 일하는 게 좋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을 좀 알게 됐어.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빼줄 생각 없어요. 자, 봅시다. 가로 1번. 이제 작가, 독자, 작품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혹시나 몰라서 이거 알아도 요 그림 하면은 잘 봐. 작가, 그 다음에 작품,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에 사회. 괜찮지? 자,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야. 표현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고 독자는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야. 효용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요 사회에 어떤 모습을 반영하였는가 라고 해서 이것을 반영론이라고 하고요. 괜찮지?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작품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론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큰 틀로 나뉘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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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는 작품 안에서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 돼. 내재적 관점. 자, 그 다음에 나는 작품 외에 작가, 사회, 독자를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내재니까 반대말인 그치, 외재적 관점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안 알려줘도 출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이거든. 자, 들어봐요. 이거 문제 푸는 법 알려줄게. 다음 중 관점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골라라. 이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vs 4번으로 골라라.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이랑 내재적 관점을 구분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택지에서 작가 얘기 하나, 작가 얘기 하나, 작가 얘기 하나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시대 얘기 하나, 시대 얘기 하나, 시대 얘기 하나 하고 봐. 그 다음에 나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독자. 근데 작가 얘기도 없고 사회 얘기도 없고 작가, 사회, 독자 이 세 명에 대한 이게 셋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요거야. 절대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론을 찾아야지 내재적 관점을 찾아야지 라고 하고 고르면 제 경험상 실수를 할 때가 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작가 얘기 하나, 독자 얘기 하나, 사회 얘기 하나, 셋 다 얘기 안 했네? 오케이, 절대론, 내재적 관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마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가로 2번 봅시다. 다음 식구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청자는 누굽니까? 기쁨이. 청자, 화자. 얘들아, 이번 시험에서 어머, 선생님, 화자랑 청자를 못 봤어요. 이글지 마. 청자인지 화자인지 늘 확인하세요. 제발. 알았지? 어머, 선생님, 청자를 못 봤어요. 그냥. 자, 볼게요. 이 청자의 모습, 기쁨이의 모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지.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청자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뭐라고 하는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어떻게? 너한테 뭘 하겠다? 가르침을 주겠다. 그치? 어떤 가르침? 슬픔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앞쪽에서 그 필기 돼 있는데요. 비판적 태도는 맞아요. 알았니? 비판적 태도는 맞아. 너를 비판하고 있는 거 맞아. 넌 참 이기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비판합니다. 알겠지? 그 구간 있잖아. 너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 너는 아주 매정해. 이 파트는 비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가로 4번을 보시면 이제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왜 했을까? 첫 번째,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번,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넘어갑시다. 5페이지. 얘들아, 가로 1번 보자.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라고 돼 있죠. 얘들아, 문학적 인식이라는 걸 뭐냐면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변용시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일상적이고 아닌 거지. 알겠지? 일상적이고 사전적인 언어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인식이 바로 사전적 인식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감정이야. 그런데 이 문학적인 인식을 통해 작가가 주관적으로 변용한 거야. 그래서 작가의 인식은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사람들, 나아가 소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쁨과도 함께하고자 하는 슬픔은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아주 이타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 2번. 한방눈과 봄눈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자, 한방눈은 가진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고, 두 번째, 헐벗은 이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봄눈 첫 번째,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입니다. 이해 가셨죠? 좋아요. 자, 가로 3번. 다음 식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제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운율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음보의 반복.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줄이 네 덩어리로 잘리거든요. 특정 구간이. 그래서 이제 사음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 뭐뭐겠다라는 특정 어미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은이라는 음운이 반복됩니다. 음운이 뭐야? 자음과 모음이죠.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죠. 분절음운이 뭡니까? 자음과 모음. 비분절음운이 뭡니까? 억양과 장단위. 기억나지? 이따가 2교시 때 할 거야. 응. 니은 반복법이 있어요. 니은? 잘 보시면 니은 많아요. 그거예요. 예, 진짜요. 그러니까 솔직히 니은 의문의 반복은 전 억지라고 봅니다. 억지. 이제 너네한테 이제 개념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의문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상승될 수 있단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의인법은 시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의 정의를 말해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읽어볼게요.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해서 등장시켜서 그 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는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구절은 진정한 의미의 슬픔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주겠다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볼게. 앞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정갈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자, 얘들아, 각 갈래별 이거 다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이게 서정갈래 특징 첫 번째,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존재해. 두 번째,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가 활용돼. 세 번째,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 네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해.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페이지. 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읽어볼게. 다음 글을 읽고 문학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아래쪽에 한번 읽어볼게.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죠.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얘들아 이거 밑줄 치자.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쵸?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얘들아 이거 밑줄 치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형상화라는 것이죠. 구체화시킨다라는 거지.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 아무튼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자, 문학은 이처럼 밑줄 칠게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그쵸? 왜냐면 결국에 활자로 하는 예술이니까. 자,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아니지롱.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문학은 밑줄 칠게요.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 이해갔지?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 해. 자, 읽어볼게.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자, 문학 내용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적으로 형식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묶어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내용, 형식, 표현.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 2번, 가로 1을 바탕으로 해서 슬픔이 기쁨에게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운율, 의인법과 역설법 등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형식과 표현을 통해 그려내고 있으며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끝! 끝. 자, 그럼 지금부터